자, 94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금융론 오늘 끝내야 돼요. 계산도 있고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부터 조금 또 암기해야 될 것만 또 암기하는 거니까. 자, 금융론에서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부채금융하고 지분금융. 이건 감이 오죠?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일단 연상 코드는 부채는 일단 채권, 부채는 채권, 채가 있으니까 채권. 지분금융은 찌읒이 있으니까 주식의 발행, 채권을 발행합니다. 부채금융,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지분금융이에요. 그런데 항상 요 종류를 묻는데 뭘 암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분금융을 암기해야 됩니다. 지분금융. 그래서 지분금융은 일단 찌읒 주식의 발행 됐고, 그 다음에 신 벤처 투자 회사 이렇게 암기하죠. 신 벤처 투자 회사,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회사.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가 뭡니까? 일단 통과. 그리고 요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이게 주식의 다른 표현이야. 주식의 다른 표현. 공모를 통해서 증자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공개 모집이에요. 공개 모집. 누굴 공개 모집하니? 그러면 주식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그 보통주라고도 나왔어. 보통주. 보통주 주식 이거 보통 이거 써. 보통주 주식이겠죠. 이게 주식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 이게 주식 신벤처 투자회사. 그리고 나서 이제 부채금융은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단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채권은 차용증서의 일종이니까 돈을 빌려주는 부채금융이고, 그 다음에 요 대출이죠.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건데 시험에 대출이라고 안 나와.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면 저당 금융, 이렇게 금융이라고 준다. 금융. 그럼 뭐라고 번역해? 대출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3종 세트 대출이 저당 대출, 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물을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신탁증서 대출, 신탁증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보험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듯이 신탁증서 대출, 신탁증서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 프로젝트의 사업성, 프로젝트 대출. 3종 세트야.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프로젝트 대출. 그리고 유동화 증권은 전부 다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영어가 뭔가 나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채권. 유동화 증권, 채권. 특히 요거 잘 나오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A, B, CP. 자, 그래서 암기합니다. 그럼 뭐부터 암기한다고? 지분, 찌읒, 주식의 발행. 그 다음에 신, 벤처, 투자회사. 그 다음에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거. 그러니까 일단 채권에 발행하고 대출이지. 대출.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프로젝트 대출. 그 영어 나오면 전부 다 유동화 증권이고, 유동화 증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자, 그 다음에 메자닌 나오면 중간적 성격. 메자닌은 공주라고 그랬어. 그리고 어디서 산다고? 신전에서 살아요. 그래서 메자닌, 신전. 그리고 하나, 이게 우리 시험에 하나 더 나온 게 요 놈이야, 요 놈. 후순위 채권. 그래서 메자닌 공주는 신전에서 사는데, 신전 앞에 살아요? 뒤에 살아요? 그러면 신전 뒤에서 살아요. 그래서 후순위 채권까지. 예. 자,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 이제 나머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죠. 02번을 보면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 있죠? 주택소비금융, 주택개발금융.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소비금융. 주택구입과 계량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 소비자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형태가 뭐예요? 주택 담보 대출.
주택담보대출. 요게 주택소비금융이죠. 근데 주택개발금융은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건설업자에게 대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건축, 대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요 정도면 돼요. 여기는 요 정도. 네. 자, 여기 보면 수업 자료가 있죠? 이건 잘 나와. 거의 매년 나와. 지분금융을 찾으세요. 몇 회 기출입니까? 31회. 31회.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문제로 나온 지 꽤 됐죠. 이것도 나올 때가 됐죠. 자, 그래서 지분금융을 찾으라 그랬어. 그럼 일단 뭐부터 찾는다? 주식을 찾는 거예요. 주식, 찌읒. 근데 주식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요때였다라는 거야. 30일에. 공모에 의한 증자. 요게 주식의 발행을 뜻한단 말이에요. 주식의 발행. 그리고 신, 벤처, 투자회사인데 신디케이션 없고, 벤처, 조인트 벤처 없고, 부동산 투자회사 있으니까 요 두 개가 지분금융이네. 그리고 이거 봐.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읽을 거야? 프로젝트 대출이라고 읽을 거야? 대출. 이게 돈을 빌리는 부채금융. 그 다음에 이것도 주택 상환 사채라고 되어 있지만 채권이겠죠? 채권. 그리고 영어가 나오면 유동화 증권, 부채금융, 채권이에요. 채권. 이게 30일의 기출인데 제일 어렵게 나온 패턴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봅시다. 97페이지네. 97페이지. 아니, 96페이지. 96페이지 봅시다. 자, 96페이지 보면 금융의 위험이 있어. 금융의 위험.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항상 부동산 금융의 위험은 금융을 뭐라고 번역해봐? 대출의 위험이에요. 대출의 위험. 근데 누구의 입장입니까? 그럼 무조건 은행이야. 은행은 항상 지금 대출해주고 언제 받아요?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뒤에 받는다고. 그러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따라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요. 그걸 우리는 금융의 위험이라고 해요. 근데 봐봐. 이자 위험도 있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밑에 보면 조기상환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작년에 채무 불이행 위험 나왔어. 작년에. 이게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요게 보여야 돼요. 요게. 대책, 변동금리 상품. 이것도 봐요. 대책, 변동금리 상품. 요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자 위험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에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은행이 고정금리 상품을 판매했을 때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요거 이해만 딱 해줘. 이해. 요건 중요한 이해니까. 우리가 항상 시장금리하고 은행에, 우리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면 KB 국민은행에 대출 금리가 있어요. 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장금리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전체 대출 시장의 금리를 말하고, 요 KB은행의 대출 금리는 국민은행이 설정한 금리를 말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그러면 시장금리가 5%대이다. 그러면 대출금리, KB의 대출금리도 5%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 줘야 돼. 이 무슨 뜻이니? 내가 아이스크림 소매점을 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전체 시장에서 아이스크림이 개당 2,000원에 거래됩니다. 2,000원에 거래됩니다. 그러면 소매점도 일단 가격을 얼마 받는 게 유리해요. 2,000원 정도 받는 거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5%면 대출금리가 5%인데 국민은행이 5%를 딱 고정시켰는데 고정금리로 팔았으니까 뭐가 바뀝니까? 그러면 요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정금리 상품으로 팔았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 그럼 은행은 뭐라 그러냐? 아차차라고 한다고. 지금 대출을 해주면 시장금리가 올랐으니까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거야. 악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자율 때문에 만들어지는 위험이니까 이자율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봐. 항상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여기다가 밑줄 쳐. 이 문구가 잘 보인다고.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도 봐봐.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은행이 불리해집니다. 은행이 불리해집니다. 이런 문구가 보인다고. 그럼 이런 문구가 보이면 은행은 항상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느냐? 변동금리 상품. 이유는 변동금리는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고. 인상. 그래서 밑에 기출족보에서 2번하고 3번 체크되어 있잖아요. 2번하고 3번. 대출기간 2번. 대출기간은 은행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런 게 보여. 은행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3번도 은행은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 동그라미 3번도 다 무슨 뜻이니? 위험을 좀 낮추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은행이. 그러면 어떤 상품을 판매한다?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조기상환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있어. 조기상환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 조기상환이. 자, 조기상환을 중도상환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잘 나와 계속. 조기상환이라는 문구가. 자, 조기상환은 내가 3억을 대출 받았어요. 3억을. 그리고 몇 년 동안 갚기로 했니? 20년 동안 갚기로 했어. 2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매달 따박따박 갚다가 3년이 딱 되는 시기에 조기에 상환을 했대. 예. 그럼 이제 뭐가 헷갈리냐? 도대체 뭘 상환한 거냐는 거야. 뭘? 용어가 안 나와. 용어가.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20년 동안 갚기로 해놓고 3년째 조기에 빚을 갚았습니다. 중도의 빚을 갚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갚은 거냐? 뭘 상환한 거냐 은행에? 조기는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뭘 상환했냐는 거야. 뭘? 용어가 중요하다고. 용어가 원금이야, 이자야, 원리금이야, 딴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원금도 아니고 이자도 아니고 원리금도 아니고 남아있는 대출의 잔금을 상환하는 거라고. 대출의 잔금을. 남아있는 대출 잔금이 내가 갚아야 될 빚 아니야. 갚아야 될 빚. 그래서 3억을 빌렸고 요때까지 1억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뭘 상환하는 거야? 남아있는 대출 잔금 2억을 조기에 갚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조기 상환이 나오면 뭘 상환합니까? 물어보면 뭘 상환한다고 해야 돼. 잔금, 남아있는 대출 잔금, 저당 잔금, 대출 잔금, 저당 잔금. 요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요게.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두 번째.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1억 갚다가 2억 남아있는 대출 잔금 2억을 초기에 그냥 갚아버렸어. 그럼 뭔가 돈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봐. 이 사람이 3년째 남아있는 대출 잔금 2억을 초기에 갚았는데 1. 로또에 당첨돼서 조기에 갚았다. 2. 부모가 상속이 일어나서 조기에 갚았다. 3. 다른 이유가 있다. 2억을 조기에 갚았어. 그럼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또 당첨됐을까요? 로또 우리 당첨돼 안 돼? 안 돼. 뭐 상속 받을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야. 조기에 갚았는데. 바로 요 놈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장금리 하락. 그러니까 2억을 갚았지만 어떤 형식으로 갚았습니까? 그러면 시장금리가 떨어져.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지금 대출을 받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조기에 갚는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요. 납득된다? 봐봐. 로또에 난 매번 사는데 당첨돼 안 돼? 안 되잖아. 상속 증여 받을 것도 없고. 그러면 이 인간 어떻게 갚았냐? 2억을, 이 큰 돈을. 낮은 금리에 다른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비싼 대출을 조기에 갚는 이런 패턴이 일반적인 조기 상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대출을 갈아탄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보면 대출을 갈아타는 거지. 요 은행만 보면 조기에 갚은 거고. 그리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은행은 불확실해진다고. 왜 불확실해집니까? 깊은 뜻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봐봐. 아니 20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갑자기 3년 만에 갚아버렸어. 그러면 나의 예측이 달라졌어? 나의 예측이 정확히 맞았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나의 예측이 달라지면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달라지면 나의 예측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은행이 불확실성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은행의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근데 여기는 뭘 많이 물어봅니까?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 요거. 조기 상환이 언제 나타나냐? 그럼 뭐라고 답을 한다? 시장 금리가 하락할 때. 연산 코드는 조기라는 게 0과 굴비만 있는 게 아니라 현충일 날 조기 계양이 있지. 조기 계양, 굵기. 그러니까 낮아질 때 뭔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낮게 난다. 조기 상환 나오면 조기는 낮게 난다. 그럼 당연히 은행은 불확실해지니까 이걸 막아야겠죠. 그게 바로 조기 상환 수수료, 조기 상환 벌금. 상당히 크다. 뭐 1년치 이자, 2년치 이자 이런 걸 수수료 또는 벌금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놈이 작년에 나왔다고.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은행은 불리해집니다. 이걸 무슨 위험이라고 하냐? 뭐라고 시험 나왔냐 그러면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은행이 불리해지는데 이걸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시험에. 이놈이 정답이야. 조기 상환 위험이야? 다른 거야. 최소한 조기 상환은 아니잖아.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해요. 아무튼 핵심은 밑에 기출 족보 1번, 2번 체크돼 있죠. 항상 조기 상환이라는 게 문구가 보여. 글을 쭉 읽다가 마지막에 조기 상환 4번 동그라미 2번도 끝에 조기 상환 그럼 뭘 확인한다. 시장 금리가 낮아졌을 때 동그라미 2번처럼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 요 문구를 찾는 거예요. 요 문구를. 예. 자, 요것도 지문 잘 나와. 자, 그다음 또 봐. 97페이지. 자,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야. 대출 금액은요, 대부분 계산 문제로 나와. 대출 금액은 계산 문제. 그런데 35회 때 나왔고 36회 때도 나왔어. 그러면 37회 때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올 가능성이 99%야. 아니 매 3년 연속 나오는 게 어딨어. 그래서 올해는 계산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거야. 우선순위에서. 그럼 이거 할 필요 없나요? 아니야. 이 대출 금액은 이론 문제는 거의 매년 나와. 그런데 이론 문제 합쳐서 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렇죠. 계산 문제까지 연 2년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론 문제가 뭐가 나오니? 이놈이 나온다고. 이놈이.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뭐가 있어? LTV, 그 다음에 DTI, DSR이 무엇입니까? 거의 매년 물어. 개념으로. LTV, DTI, DSR이 무엇입니까? 거의 매년 묻는 거죠. 매년. 그럼 LTV가 뭐니? 그러면 대부 비율이야. 투자론에서는 LTV를 우리는
대부 비율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해석은 대출을 받은 비율. 대출을 받은 비율.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뭘 연구했어? 어떤 사례 딱 기억했어? 어떤 사례? 기억이 없죠? 어떤 사례 기억했어? 나 저번 주에 내가 유튜브 찍으려고 그랬는데 저번 주에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냥 한 주 쉬었습니다. 예. 투자론에서 어떤 사례가 떠올라? 어떤 사례가? 이 사례라니까. 부동산 10억 원짜리를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 8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출을 받은 비율 얼마? 80%. 이게 대부 비율 LTV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했죠. 자, 정부는 민간이 대출을 받으면 대출의 건전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부채 비율.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뭐 되라고? 부자 되라고. 그래서 자기 자본 2억으로 나눈 4배 또는 400%를 뭐라고 그러고? 부채 비율이라고 부르고. 잘 나온다고. 대부 비율, 부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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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상식적으로 꼭 기억해 줘야 돼. 우리가 흔히 LTV라고 하는 건데요. 대출을 얼마나 받았니?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와야 될 비율은 뭐야? 대출을 받았으니까 부채의 건전성을 따진다고. 부채 건전성. 이걸 우리는 부채 비율이라고 하고 뭐 되라고? 부자 되라고. 여기까지 딱 떨어야 돼. 부채 비율,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다. 이런 거.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대부 비율은요, 이런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 실무적으로 너무 자주 언급되니까 출제되는 거니까. 자, 이름을 봐봐.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 융자 비율이라고도 하고,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냥 실무에서는 뭐라고 불러 그냥? LTV라고 한다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부르니까. 그리고 10억에 8억 80%. 뭐까지 기억해줘? 대부 비율 말고. 대부 했으니까 이제 부채 비율, 부채의 건전성을 따진다. 뭐 되라고? 부자 되라고.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다. 부채 비율. 자, 그럼 이제 활용이야. 자, 실무에서 은행에 갔더니 LTV가 40이래. LTV가 40. 그러면 뜻이 담보물의 몇 프로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40%.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항상 뭐가 나와야 돼? LTV는 담보 부동산의 가격이 나와야 된다. 가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DTI도 있고 DSR도 있는데 올해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공식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썼지. DTI, DSR은 형제입니다. 형제. 왜? 성이 DC로 똑같아. 그리고 무슨 DC요? 그러면 소득의 DC야. 소득의 DC. 소득의 DC. 그리고 금융론에서는 항상 세 가지 용어가 나와. 원금, 이자, 그 다음에 원리금이라는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DTI, DSR은 두 글자야, 세 글자야. 세 글자니까 항상 위에 뭐가 올라간다? 원리금 상환액이 올라간다. 이런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그래서 DTI, DSR 나오면 소득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아니 그럼 이 두 놈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진 않겠지. 조금 다르겠지. 조금. 그래서 뭐가 조금 다르니? 그러면 DTI는 연소득의 원리금, 소득에서 원리금 차지하는 비율인데 어떤 걸 주로 측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측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그 다음에 TSR은 뭐?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라고. 모든 대출의 원리금. 모든 대출의 원리금. 그래서 요 사례 하나만 딱 기억해 주면 된다고. 자, 차입자가 연소득이 5천이야. 연소득이 5천이야. 그 정부가 조사해 보는 거야. 정부가 조사해 보는 거야. 차입자가 이 연소득 5천에서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은행에 대출을 갚을 텐데 은행에 원리금 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으로 몇 프로를 쓰고 있습니까? 요걸 측정한 거라고. 이게 소득에서 원리금을 지금 2천만 원 지급하고 있죠? 그럼 요 비율이야. 5천에 20이니까 몇 프로? 40%네. 큰일 날 뻔했네. 40%.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걸 DTI라고 한다고.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말은 소득에서 40%를 뭐에 쓰고 계시다는 거야. 주택담보대출에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것만 조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코로나 터지기 이전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금리가. 우리 주택담보대출도 3% 넘는 게 거의 없었어. 지금이야 뭐 5% 넘고 6% 되지만. 자, 그래서 금리가 너무 낮았어. 금리가 낮으면 돈 많이 빌릴 것 같아. 돈 안 빌고 알뜰살뜰 전략하면서 잘 살 것 같아, 사람들이. 아니, 거의 무이자 형태로 빌려주는데 돈을 왜 안 빌리겠어? 그래서 금리가 낮았을 때 사람들이 너무 대출을 받아서 많이 뭔가를 사요. 대표적인 요거야. 자동차를 대출 받아서 샀단 말이에요. 지금 1,000만 원. 그러면 월 한 80만 원 내야 되니까 비싼 거 산 거지. 예? 자, 그래서 뭘 따지기 시작하냐?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다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DSR이야. 그럼 지금 자동차 할부 대출까지 있으면 지금 5천에서 3천만 원을 은행에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60%가 나와. 요 60%를 뭐라 부른다? 이걸 DSR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DTI든 DSR이든 뭐가 보여야 되냐?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이게 차입자의 연소득, 차입자 연소득에서 빚 갚는데 얼마나 쓰느냐라는 거야. 원리금 갚는데. 그래서 자 봐요. 어디 갔어? 이런 거야. 자, 이런 거야. 은행이요. DTI를 30%로 규제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번역해야 돼? DTI가 30%예요. 정부가 30%로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득에서 뭐 갚는데? 원리금 갚는데 소득의 30%까지만 쓸 수 있다 이런 거야. 빚 갚는데 소득의 30%만. 그럼 원리금이 좀 줄어들겠죠? 원리금이 줄어들면 당연히 뭐가 줄어든다는 뜻이야. 대출을 적게 받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대출을 적게 받는다. 그 다음에 TSR이 지금 규제잖아요. TSR이 30%입니다. 그럼 뭐라고?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대출의 원리금 갚는데 30%밖에 못 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됐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그래서 LTV, DTI, DSR인데 밑에 기출족보 봐봐요. 요새 매년 나오는 게 1번, 2번이야. 기출족보. 작년에도 나왔어. 작년에도 LTV, DTI, DSR 다 나왔어. 계산도 나오고. 자, 뭐가 핵심인지를 잘 봐. 대부 비율 LTV는 차입자가 제공한 뭘 기준으로 대출을 평가한다. 그렇죠. 담보물의 가격이야. 담보물의 가격 또는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DTI, TSR은 뭘 기준으로? 차입자의 연소득이죠.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담보물의 가치냐 차입자의 연소득이냐.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 한 장을 넘겨보면 저당 잔금 있죠? 98페이지. 저당 잔금은 깨끗하죠?
그냥 깨끗한 대로 놔둬. 단 뭐 하나는 읽어볼 것이냐. 봐봐. 양가로 1번 저당 잔금이 뭐요? 그러면 뭐랑 연관시키냐? 조기상환. 조기에 갚습니다. 중도에 갚습니다. 그럼 잔금을 갚는 거잖아요. 이게 저당 잔금이란 게 뭐니? 그럼 뭐라고 돼 있어? 특정 시점에서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대출의 원금을 말합니다. 요걸 대답을 못 해준 분이 너무 많아. 맨날 원금이냐 이자냐 원리금이냐 요것만 따져주면 안 된다.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갑니까? 35절의 대출금리 통과. 요새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어디로 간다? 100페이지. 그럼 이제 봐요. 앞에 벌써 얼마나 많은 주제가 넘어갔습니까? 그럼 봐. 금융의 구분, 부채금융, 지분금융, 부채금융, 지분금융, 부채금융, 지분금융.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주택소비금융, 주택개발금융, 주택소비금융, 주택개발금융.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 뭔가 은행은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상품을 판다?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판다. 그리고 차입자가 조기에 상환을 해요. 조기에 갚아요. 조기에 상환을 해요. 그 뭘 상환한다는 거야? 남아있는 잔금을, 그 시점에 남아있는 잔금을 상환하는 거고, 조기 상환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낮아지니까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조기에 갚는다. 그리고 약방의 감첩처럼 잘 나오는 게 LTV, DTI, DSR, 금융에서 이 세 개를 안 물어보면 금융론이 아니라고. LTV가 뭔가요? 대부 비율이야. 10억 원짜리야. 10억 원짜리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대출을 8억 받았어. 그럼 80% 대출을 받은 비율, 요걸 LTV라고 하구나. 그 다음에 DTI, DSR은 소득이야. 소득에서 원리금 갚는데 얼마를 쓰고 있느냐, 요거 찾는 거야.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뭐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고, DSR은 모든 대출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서 한 문제 나온다. 합쳐서. 그리고 이제 독립 문제로는 요건 무조건 독립 문제야. 근데 얘는 1월 달에 안 했어. 1월 달에 안 했어. 왜요? 이거 1월 달에 하면 이거 버리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방식이 주택담보대출이야. 주택담보대출, 이거 주택소비금융이죠. 그리고 일단 고정금리 상품이야. 근데 이건 뭐 시험에는 안 나와. 고정금리야.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예정하면 복잡해져, 이론이.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고정금리 상품. 그리고 요놈이 중요해. 요놈이 뭐라고 돼 있냐?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합니다. 이런 거야. 원금을 분할해서. 무슨 뜻이니? 이자는 은행에 무조건 내는 거야. 이자는 은행에 무조건 내고, 원금을 처음부터 n분의 1로 나누어서 뭔가 상환하는 거야. 이게 원금 분할 상환이야. 원금 분할 상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의 문제는 차입자가 은행에 이자와 함께 뭘 동시에 내? 원금을 동시에 내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무조건 차입자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금 분할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 만기 일시상환이야. 만기 일시상환. 만기 일시상환. 그러니까 대출 기간 동안에는 뭐만 내다가 이자만 따박따박 내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 뭘 한 방에 털어놔. 원금을 한 방에 이렇게 털어내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만기 일시상환이 언급조차 없었는데 최근 5년에는 이게 뭐냐고 잘 물어봐. 만기 일시상환. 원금을
만기의 일시에 갚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거치기간이라는 게 있어. 거치기간. 우리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 무슨 뜻이니? 거치기간은 원금을 갚지 않고 걸어놓는 기간이야. 원금을 갚지 않고 걸어놓는 기간. 이런 거예요. 대출을 받았어. 대출을 받아서 내가 주택을 샀어. 그러면 내 돈에 여유가 있어? 내 돈에 여유가 없어? 은행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뭐까지 끌어다가 사야 돼. 영혼까지 끌어야 주택 산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푼의 여유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걸 많이 합니까? 그러면 3년 거치 기간을 둔다. 또는 5년 거치 기간 이런 걸 준다고. 이 말은 무슨 뜻이니? 이때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일단 내는 거야. 이자만. 그러다가 이제 3년 정도 지나서 여유가 생기면 이때 이자와 함께 뭘 갚는 것이고 원금을 갚는 것이고. 그래서 요새 이게 세 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잘 봐요. 만기 일시 상환의 대출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대출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투자해서 반드시 팔 것 같아? 안 팔고 계속 자기가 살 것 같아? 반드시 팔아. 투자 목적이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출을 갚는 게 유리하니? 그러면 자, 보유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 그러다가 부동산을 팔아서 목돈이 나오면 한 방에 원금을 갚고자 합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부담이 적으니까.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야. 주택담보대출은 투자라고 대출해 주는 거야?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라고 대출해 주는 거야? 실거주 목적이야. 실거주.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니까 이론적으로는 부동산을 매각한다라는 전제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매각할 일이 없잖아. 내가 실거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갚는 게 유리합니까? 어차피 팔 거 아니니까 처음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을 조금이라도 처음부터 내는 거라고. 이게 주택담보대출의 특징이야.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내 돈도 거의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형식적으로 3년 거치 또는 5년 거치 이런 거치 기간을 두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좀 쉬는 기간이야. 이 기간 동안에는 뭐만 내는 거야? 이자만 내고 거치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이자 원금을 같이 내고 이런 거치 기간을 두는 것도 요새는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방식이 있는데 기본은 뭐라고? 요놈이야. 처음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동시에 상환한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세 가지야.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근데 이것도 봐. 이자와 함께 우리는 뭘 동시에 내?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이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원금과 이자 합계를 또이또이하게 내겠습니다. 이게 원리금 균등이야. 그리고 원금 균등은 원금만 상환하는 게 아니야.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는데 원금을 어떻게 또이또이하게 상환하겠습니다. 이게 원금 균등이라고. 이자도 내고 원금도 내는데 원금을 또이또이하게 나눠서 내겠다. 그 다음에 체증식은 원금과 이자를 점점 이렇게 증가시키겠습니다. 점점 증가시키겠다. 이게 체증식이에요. 근데 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한번 해보면 돼. 해보면. 그래서 공통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대출금액 1억, 대출금액 1억, 그다음에 대출금리는 10%, 대출기간 10년 그냥 딱 암기하기 쉽게 해놨어. 그리고 뭐가 보인다? 저당상수 언제 했다? 육개수. 우리 육개수 때 이렇죠. 대출을
받았다. 뭐 해야지? 갚아야지. 그러니까 얼마씩 원리금을 상환 갚아야 됩니까? 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뭘 쓰는 거예요? 저당 상수를 활용하는 것이죠. 항상 육계수는 곱하는 거야. 그래서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를 상환해야 되느냐, 요걸 구할 때 쓰는 게 저당 상수죠. 그러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니? 1억을 대출 받았다. 그럼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원금과 이자를. 그러면 저당 상수가 0.163이죠. 그러면 1,630만 원씩 은행에 갚아야 되군요. 뭐와 뭘? 원금과 이자로 1,630만 원씩 갚아야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순서가 중요해. 우리 이 상환 방식을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을 보면요, 대부분 뭘 헷갈리고 있느냐 그러면 방식에 따라 은행에서 기록하는 순서가 같겠어 다르겠어. 그렇죠. 요걸 자꾸 잊고 있는 분이 많아. 항상 방식에 따라 기록하는 순서가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봐. 은행의 입장에서 봐봐요. 은행이 1억을 대출해 줬어. 그리고 갚으라고 말을 해. 갚으라고, 상환하라고. 근데 어떻게 상환하라고 했냐? 뭐라고 상환하라고 조건을 달았어. 너 상환하는데 말이야,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해라. 이게 조건이야, 조건. 그러니까 항상 차입자는 뭐부터 맞춰줘야 됩니까? 원금과 이자 합계, 원리금을 균등하게 먼저 조건을 결정해 줘야 한다고. 이걸 못 맞추면 상환의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원리금, 즉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를 계산해. 이자에는 정해져 있어. 왜 이자가 두 번째니? 그러면 이게 3자라고 돼 있어? 1자라고 돼 있어? 이자니까 항상 두 번째는 이자야.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 항상 세 가지인데 원금, 이자, 원리금, 이자, 원금인데 항상 가운데가 이자야. 그러면 나머지가 원금을 기록하는 거. 원금. 순서가 달라요. 봐봐 또.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기록하는 순서는, 자, 대출을 해주고 뭐라고?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이게 조건이야. 그래서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결정한다고. 균등한 원리금. 그 두 번째는 이자, 세 번째는 원금이야. 그러면 이것도 봐. 이번에는 대출을 해주면서 원금을 균등하게 갚으래. 원금을 균등하게. 그럼 당연히 뭐부터 결정해줘야 돼? 균등한 원금을 먼저 결정해줘. 균등한 원금. 여기다 두 번째 이자를 더해서 얘는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암기해 봅시다. 자,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으세요. 그러면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결정해. 그리고 항상 두 번째는 뭐라고? 이자. 그러면 뭐 세 번째는 원금이겠지. 그런데 균등한 원리금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이 저당상수를 곱하는 거야. 1억에 저당상수 0.164. 그럼 1,630만 원이죠? 이렇게 1,630만 원씩 몇 년을 갖다 내? 그렇죠. 10년을 갖다 낸다라는 거예요. 10년을. 자, 그리고 무조건 일기는 분석을 해줘야 돼. 무조건 일기는 계산이든 1호 문제든. 그럼 봐. 차입자는 원금과 이자로 1,630만 원을 은행에 갖다 줬어. 그럼 차입자는 더 이상 할 일 없어. 끝났어. 그럼 요 1,630만 원을 갖고 이제 은행이 뭘 하냐? 이 중에 이자가 얼마고 이 중에 원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기록해야 될 거 아니야. 은행은. 그럼 이자가 얼마니? 그러면 1억을 빌렸고 10% 주기로 했으니까 1억에 10% 1,000만 원이 첫 해이자야. 1,000만 원이 첫 해이자.
그러면 1630만 원 중에 1000만 원 이자야. 그럼 나머지 630만 원을 요렇게 뭘 상환했다고 기록하는 거야? 원금을 상환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해줘. 요거 하나만. 자, 그럼 이제 계산 문제는 그 다음에 계산이고, 이제 말 문제는 뭐가 나오니? 그러면 일기를 딱 전제로 해. 일기를 딱 전제로 하고, 흐름을 묻는 거야. 흐름을. 이 흐름이 뭐니? 그러면, 야, 일기에 1000만 원을 냈는데 말이야. 이기에는 1기보다 늘어나니 줄어드니, 3기는 2기보다 늘어나니 줄어드니, 이걸 묻는 게 이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다고. 그럼 해봐. 원리금 균등이야. 1기에 1630만 원의 원리금을 냈어. 그러면 2기, 3기, 4기 시간이 지날수록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돼요? 떠이겠지. 원리금 균등이니까. 그냥 요건 안 물은다고. 그럼 뭘 물어요? 그래서 요걸 묻는 거야, 요거. 자, 일기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일기이자가 1000만 원. 그러면 2기의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건 진리야. 진리. 무조건 감소지. 왜 감소합니까? 일기에 얼마를 털어냈어? 원금을 630만 원 털어냈지. 그럼 봐. 최초에 1억을 빌려서 1억에 10% 이자니까 첫 해는 1000만 원이야. 근데 일기에 원금을 630만 원 갚았죠? 그럼 돈이 얼마 남아있냐? 1억이 아니라 9,370만 원이 남아있는 거야. 그럼 9,370만 원이 10%니까 937만 원 이렇게 내는 거라고. 이렇게. 이자는 무조건 감소하는 거야. 원금을 처음부터 털어내니까. 자, 문제는 요놈이야. 요 두 개를 합치면 항상 1630으로 또이또이가 돼야 돼. 또이또이. 예? 근데 이자가 줄었어. 이자를 내는 금액이. 그럼 상대적으로 원금을 상환했다고 기록되는 부분이 늘어날 거라고. 얘가 주니까 얘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항상 이자로 기록되는 금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고 대신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우리 시험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봐.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라고 물어? 뭐라고 답해? 균등이요. 이러면 답은 균등이요. 이렇게 답해 주면 돼. 그 다음에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자는 매기 상환하는 이자는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점점 감소하는 거지. 이유는 빚을 조금씩 털어내고 있으니까 이자가 당연히 감소해야죠. 그리고 이자가 감소하니까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상식으로 해결이 돼. 뭐가 상식으로 해결이 안 돼? 이게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나 강의 한 번도 안 들어도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리금 또이또이겠지. 야, 이자. 야, 돈을 갚는데 이자가 늘겠어? 감소하겠지. 그냥 대충 찍으면 맞아. 요놈을 암기해야 된다고. 요놈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 둘을 합치면 항상 또이또이야. 둘을 합치면 또이또이인데 이자가 감소하니까 얘가 늘어나는 거라고. 이자가 감소하니까 얘가 늘어나. 자, 좀 더 보자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원금 균등을 봐. 원금 균등은 상환하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죠. 원금 균등이 조건이니까 균등한 원금을 먼저 찾는 거야. 균등한. 그리고 또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오른쪽에 보면 공통 주제로 왼쪽에 있는 공통 주제랑 똑같아. 근데 쓸데없는 자료가 하나가 있어. 요놈이야. 이렇게 딱 삭제해. 이렇게. 우리가 육계수에서 저당상수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물어. 저당상수는 언제 쓰는 수식이니? 그러면 대출을 받았다. 갚아야지. 매기 얼마씩 원리금을 갚습니까? 그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 거야. 근데 이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 균등의 방식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요. 요게 두 번째 묻는 거야.
그래서 이 저당상수는 항상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원리금을 구할 때 쓰는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니까 저건 필요가 없어. 자, 그럼 원금 균등을 원리금을 어떻게 구하냐 이제 보자고. 자, 첫 번째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라고 했다고.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라고. 그러면 첫 번째 균등한 원금을 먼저 결정하는 거야. 근데 균등한 원금을 어떻게 먼저 결정하니? 1억을 10년에 걸쳐서 균등하게 갚으니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매기 얼마씩? 1,000만 원씩 이렇게 10번 갖다 주면 1억을 갚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자는 얼마니? 그럼 똑같아. 일기는 1억을 불려서 10%니까 1,000만 원 이렇게. 그럼 결국 원금 1,000, 이자 1,000 해서 원리금이 2,0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원금 균등에서는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어떻게 구했어? 저당 상수를 쓰지 않고 구했잖아. 원금 나누고 원금 계산하고 이자 따로 계산해서 합쳤잖아요. 그래서 원금 균등에서는 저당 상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 일기가 딱 해결됐어. 그럼 뭘 묻니? 뒤를 묻는다고, 뒤를. 그럼 똑같아. 이자는 항상 감소야. 이자는 항상 감소. 왜? 원금을 1,000만 원씩 털어내잖아, 원금을. 그래서 일기이자는 1억에 10%니까 1,000만 원이야. 근데 1,000만 원 털어냈죠? 그럼 얼마 남아? 9,000만 원 남아. 그럼 9,000만 원이 10%니까 900만 원이야. 100만 원이 줄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항상 감소야. 이자는. 그러면 원금은 또이고 이자는 매번 감소해. 그러면 원금과 이자 합계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지. 감소. 왜? 원금은 또이지만 뭐가 감소하니까? 이자가 감소하니까 결국 원금과 이자 흐름은 또이다. 자, 여기까지 대충 이해됐죠? 자, 이제 문제가 뭐냐? 시험에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를 몰라. 들으면 다 이해돼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수험생들의 행동이에요. 왜? 어려울 게 뭐 있어. 강의 듣고 이렇게 같이 해보면 이런 걸 말하는구나. 그런데 뭐가 안 돼? 점수가 빨리빨리 안 나오는 이유는 뭘 묻는지를 몰라. 뭘 묻는지를. 그럼 첫 번째, 매년 묻는 게 하나가 있어. 매년 묻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한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게 뭔데요? 이게 중요하다고. 출제자가 일기를 딱 전제로 해. 일기를 계산 문제가 아니면 일단 일기가 있다고 전제를 까는 거야. 일기가 있다고 전제를 깔고 뭘 물어? 2기가 정기보다 느니 쭈니, 3기가 정기보다 느니 쭈니. 이걸 뭐라 부르냐? 상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야. 흐름. 그러니까 계속 갚아 나갈 때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냐? 원금을 더 내야 되는 거냐? 그 흐름이란 말이야. 흐름. 그러면 봐. 아주 심플해. 자, 답을 하는 거. 원리금 균등이니까 요놈은 균등이잖아. 뭐 물을 이유도 없지. 원금 균등이니까 요것도 균등이야. 자, 기본적으로 진리가 있어. 진리가. 이자와 함께 원금을 털어내니까 원금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 그럼 무조건 이자는 어떻게 되겠어? 이자는 줄어야 된다고. 줄어. 그래서 뭘 물어보든 이자가 있어. 이자가 있어. 그럼 다 감소야. 이자라는 게 있으면 다 감소야. 근데 뭐만 없어, 이놈이. 그러니까 이놈만 증가야. 그러니까 찍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방식을 주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묻네. 그럼 감소야. 왜? 이자가 주니까. 근데 이자가 아니고 원금을 묻네. 그러면 늘어나. 왜? 이 둘을 합치면
또이또이가 돼야 되는데 이자가 감소하니까 그것만큼 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해가 필요한 거야, 이해가. 자, 기출족보 좀 봅시다. 자, 100페이지에 기출족보. 자, 기출족보 100페이지에서 매년 나오는 게 3번, 4번이야. 3번, 4번. 3번, 4번.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하죠. 원리금 균등이니까. 근데 원리금 중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환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게 딱 감이 와.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게 4번이야. 4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자는 항상 감소야. 감소. 그럼 원금은요? 증가야. 증가.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된다고. 원금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자, 원금 균등은 동그라미 2번. 매년 나와. 동그라미 2번. 자, 뭐라고 돼 있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어떻게 되니? 그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이자의 흐름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찍는 방법은 쉬워. 이게 조금만 이해를 좀 해주라. 자, 그리고 또 봐. 자, DTI가 나와. 그러면 DTI의 공식이 어떻게 되니? 그럼 너는 무슨 DC야? 소득의 DC야. 그리고 너는 세 글자 뭐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그리고 얘가 지금 분수야, 분수. 자,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올라가는 거야? 그냥 찍어. 내가 항상 물어보는 거 쉬운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을 톡 해주려고 노력을 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올라가? 수익이 올라가요. 이렇게 해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올라가? 그래, 수익이 올라가는구나.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험이 올라가는군요. 이렇게 번역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있었죠. 변이계수. 변이계수 하면 내가 이런 거 그렸지, 이런 거. 변이계수. 투자에서는 수익과 위험 두 개인데 변이계수 하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위험이야. 변이계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험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위험이. 그리고 투자론에서 저번 주에 또 어려운 게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올라가?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익이 올라가는 거야. 상식적이잖아. 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 해주는 거 아니야. 수익률이 올라가면 수익이 올라가겠지. 근데 수익률을 뒤집은 게 있다고 그랬어. 승수. 그래서 승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간다고? 이건 자 봐. 승수가 나옵니다. 순소득. 승수가 뭔가요? 나오면 항상 승수가 나오면 모가지를 쳐서 뭘 올려? 투자 금액을 올려요. 이게 공식이야. 수익률을 뒤집은 거야. 수익률. 이게 수익률은 항상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데 이걸 뒤집었으니까 항상 위에가 뭐가 올라가? 투자 금액이. 그래서 승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뭔가 커지고 있구나. 요렇게만 해석해 주면 돼. 투자 금액이 커지고 있구나. 그리고 순소득 승수라고 나오면 모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올리면 된다. 투자 금액이야, 투자 금액. 그럼 내가 뭐 하려고 하니? 그러면 DTI야.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DTI인데 DTI가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올라간다는 뜻이야? 하나만 딱 찍어. DTI가 올라갑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겠지. 원리금 상환액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DTI가 올라갑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원리금 상환액이.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요걸 묻는 거야. 자, 왼쪽 한번 봐봐요. 왼쪽. 자, 10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어려운 거야. 이제 어려운 거 봐. 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다는데 뭐 됐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DTI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DTI. 그럼 DTI의 흐름은 뭐의 흐름과 똑같아? 원리금의 흐름을 묻는 거라고. 원리금의 흐름. 그래서 내가 항상 DTI는 D 소득에서 세 글자 뭐가 차지하는 비율? 원리금. 그래서 DTI가 올라간다. 그러면 원리금이 올라간다는 거야. 원리금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오른쪽을 봐요. 오른쪽.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오른쪽. 원금 균등의 동그라미 3번. 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잖아. 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금 동그라미 3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DTI가 어떻게 되니? DTI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원리금이잖아. DTI는 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감소합니다 라고 해주면 된다고. 감소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어떤 걸 물어봅니까? 그러면 이런 걸 물어봐. 일기를 전제로 하고 이제 10분 쉬게 일기를 딱 전제로 하고 일기 이후의 흐름이 느니 쭈니가 1번이야. 1번. 일기 이후의 흐름이. 그럼 이자는 무조건 감소하는 거야. 진리가. 그리고 원리금 균등의 원금이 나오면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를 안 물어봐. 이렇게 해봅시다. 이걸 줄여서 원리금이라고 해봅시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원리금은 어떻게 되니? 이건 안 물어봐. 너무 쉽잖아. 그래서 출제자들이 살짝 바꾸는 거야.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이 어떻게 되니를 살짝 DTI의 흐름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헷갈리잖아. 그럼 DTI는 세 글자 뭐의 흐름이랑 똑같아? 원리금 흐름이랑 똑같으니까 원리금 균등은 DTI가 균등하게 측정이 돼요. 이렇게만 답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야. 원금 균등도 마찬가지죠. 일기를 딱 주고 이기부터 뭔가 흐름을 물어. 이기부터. 그런데 여기는 쉬워. 이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지. 원금과 이자 합계. 원리금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야, 이자가 들어가 있다. 이자의 흐름은 감소하니까 너도 감소하겠지. 이렇게만 답을 해주면 돼. 자, 그런데 원금 균등에서 원리금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자주 물어. 그러니까 이번엔 살짝 바꿔서 원리금 대신에 뭐라고 싹 집어넣는 거야. DTI의 흐름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세 글자 뭐의 흐름이야? 원리금 흐름. 그래서 101페이지 오른쪽 2번에 굵게 표시된 것만 봐. 굵게 동그라미 2번. 원리금은 일정하게 감소한다고 돼 있어. 그럼 다른 표현은 DTI는 일정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밑이야.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시간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감소한다. 낮아집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제일 어려운 거.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합시다.